한국이 심해 개발해서 우리를 완전히 투원했습니다. 캐나다 최고의 심해자원 분석가가 본국 정부에 보낸 긴급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 대체 심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심해 광물 채굴 기술에서 320%의 극강의 효율을 기록한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계 최강 대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하려 구애하는 걸까요? 1초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강력하고 우수한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캐나다 해양자원부 소속 심해자원 전문 분석가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관찰 대상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심해 광물 채굴이라는 분야는 캐나다, 미국, 독일 같은 서방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캐나다는 세계 최초로 심해 채굴 허가를 받은 국가입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UN 본부에서 열린 국제해양자원회의에 참석하러 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 자료를 미리 훑어보다가 한국 대표단의 발표 제목을 봤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차세대 심해 채굴 기술의 혁신적 돌파구. 혁신적 돌파구라니요. 한국이 대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저런 거창한 제목을 붙였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회의장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의장 로비에서 독일 대표단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발표 봤어. 제목이 좀 과장된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심해 채굴은 우리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분야인데 한국이 갑자기 뭘 보여준다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의장 분위기 자체가 한국의 발표를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였죠. 드디어 한국 대표단의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박사였어요.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닙니다. 심해 채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코 웃음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노트북을 보며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옆자리에 앉은 미국 분석가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심해 1600m 깊이에서 작동하는 로봇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투박하고 느린 심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며 해저 광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채취하는 모습이었죠. 저게 대체 뭐야? 옆에 앉아있던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 로봇은 우리가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수압 문제, 온도, 변화 문제, 정밀 채취 문제를 모두 극복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국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지능형 심해 로봇은 기존 장비 대비 320%의 채굴 효율을 보이며 동시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지형 분석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광물 매장 지역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최적의 채취 경로를 스스로 설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스마트폰을 보던 미국 분석가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비웃던 독일 대표단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영상은 실제 심해 환경에서 촬영된 건가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인가요? 물론 실제 환경입니다. 지난달 대한민국 동해 해역 심해 1600m 지점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1600m라는 깊이는 심해 채굴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거든요. 수압이 엄청나게 높고 온도 변화도 극심해서 대부분의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깊이입니다. 실제로 캐나다가 작년에 시도한 심해 채굴 실험도 1500m 지점에서 장비 고장으로 실패했어요. 독일도 비슷한 깊이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고요. 그런데 한국이 1600m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노르웨이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채굴 방식 대비해저 생태계 교란을 70% 이상 줄였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폐적물 확산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70%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환경 문제는 심해 채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많은 환경단체들이 심해 채굴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생태계 파괴 때문이었는데 한국이 그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공동연구 가능성은 열려있나요? 상용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대표단은 침착하게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미묘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독일 대표단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해봐. 저거 진짜라고 생각해? 글쎄요. 하지만 UN 회의장에서 거짓 데이터를 발표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10년 넘게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면 심해 자원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 보낼 긴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심해에서 우리를 완전히 추월하려 합니다. 오늘 UN 회의에서 공개된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캐나다는 심해 자원 분야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도 저는 계속 회의장에서 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유연하게 움직이는 로봇, 정확한 광물 채취에 최소화된 환경영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는 캐나다 해양자원부 장관의 책상 위에 놓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라둬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이미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해양자원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에단, 자네 보고서 읽었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과장된 거 아닌가 싶었어. 하지만 다른 국가들 반응을 보니 심상치 않더군. 미국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하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가 직접 본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어요. 그래서 말인데 한국 측에서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왔네? 다음 주에 실시할 심해 채굴 실험선에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는 군. 자네가 가보게. 직접 확인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올려주게.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회의장에서 본 영상이 실제 상황을 과장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저는 한국을 심해 탐사선에 승선하게 되었어요. 탐사선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승무원들은 모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독일과 미국에서 온 전문가들도 이미 승선해 있었습니다.
놀라서 독일 전문가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네? 나도 그래. 솔직히 좀 얕았던 것 같아. 한국이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백아동의 심해 지역으로 향하는 동안 한국 측 책임자가 우리를 브리핑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곧 진행될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실험은 수심 1600m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지능형 심해 로봇이 실제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1600m면 수압이 엄청날 텐데 로봇이 정말 정상 작동할까요? 우리도 그 깊이에서 여러 번 실패했거든요. 한국 책임자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배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기술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로봇 투하 준비 완료 수심 확인 1612m 해류 속도 정상 범위 투하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로봇이 서서히 물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화면이 어두워졌지만 로봇에 장착된 조명이 주변을 밝혀주었어요. 수심 500m 통과 1000m 통과 1500m 도달 로봇 상태 정상.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500m 바로 우리 캐나다 장비가 고장났던 깊이였거든요. 1600m 도달해져 지형 스캔 시작 화면. 속 로봇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절 부분이 유연하게 구부러지면서 해저 지형을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로봇이 스스로 광물 매장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해저 지형을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채취 지점을 계산해냈어요. 광물 밀집 지역 간지 채취 시작합니다. 로봇의 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광물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해결하지 못했던 정밀 제어 문제를 한국이 완벽하게 극복한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저 깊이에서 저렇게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니? 미국 전문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관절 움직임 좀 봐. 마치 사람 팔처럼 자연스러워. 우리 로봇은 저렇게 못 움직이는데 한국 기술자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인간 관절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로봇 설계에 반영했죠. 그래서 극한 환경에서도 유연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채취가 계속되는 동안 화면 한쪽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었어요. 채취 속도, 효율, 환경 영향 수치 등이 계속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 채취효율 340%, 340%요. 회의장에서 발표했던 320%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에서는 320%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더 높은데요. 한국 책임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실험 때는 320이었지만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이번 주에는 더 높아졌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0%포인트를 개선했다는 건 그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실험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봇은 단 한 번도 오작동하지 않았어요. 수압온도 해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채취 완료. 로봇 상승 시작합니다. 로봇이 1600m 깊이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채취한 광물을 안전하게 싣고 말이죠. 그리고 2시간 후 로봇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레인이 로봇을 배 위로 올렸을 때 우리는 모두 채취된 광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고순도 망간 단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4시간 동안 채취한 양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틀 걸릴 양을 4시간 만에 채취했죠. 미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환경영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해저에 센서를 설치해뒀습니다. 실시간으로 퇴적물 확산 생태계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화면에 환경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퇴적물 확산 범위가 기존 방식 대비 73% 감소했다는 수치가 보였어요. 그날 저녁배 안식당에서 저는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었거든요. 독일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뒤처진 것 같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네. 미국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정부에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년여 전은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발전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날 밤 제선실로 돌아온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캐나다 정부에 보낼 2번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오늘 1600m 심해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평생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10년 내심의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즉각적인 협력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공포 말이죠. 그리고 우리 캐나다가 이 분야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깊은 바다 아래에서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심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 보고서가 캐나다 정부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발표를 한 겁니다. 심해 열수광상 자동 선별 시스템 개발 성공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호텔방에서 봤습니다.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한국해양수산부 장관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심해 열수광상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결합해 해저 광물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채취 가치가 높은 광물만 선별적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국이 우리를 앞서간 거예요. 열수광상 선별은 심해 채굴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거든요. 무작위로 채취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지는데 한국이 그 문제까지 해결한 겁니다.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캐나다 해양자원부 차관이었어요. 에단 뉴스 봤나? 네, 지금 막 봤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셨네? 미국도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다고 하고 독일도 비상대책회의에 들어갔다는군? 중국은 아예 난리가 났다더군. 중국이요. 그래, 중국이 히토류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잖나. 그런데 한국이 심해서 히토류를 효율적으로 채취할 수 있게 되면 중국의 독점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야.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더군.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과연 세계 각국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심해 기술 개발을 주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도 발언했어요. 독일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심해 자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며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건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의 심해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실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히토류 시장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들 이면의 진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추측은 사흘 후 확인되었습니다. 국제 심해자원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내부 정보가 흘러나왔거든요. 중국이 긴급 전문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 회의록 일부가 익명으로 공유되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심해기술연구소 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최소 15년 안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분석 시스템은 우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15년 이후 중국 전문가가 인정한 기술 격차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에 긴급 통화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북미자원동맹국으로서 한국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캐나다 차관이 다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단 자네가 한국 현장을 직접 봤으니 브리핑을 해줘야겠네. 매일 화상회의가 있어 미국 국무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네. 그렇게 저는 미국과 캐나다 고위 관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관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밀러 분석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정확히 평가해 주시죠. 미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은 현재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1600m 깊이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로봇 340%의 채취 효율 73%의 환경영향 감소, 이 모든 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한 명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히토류 확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시장을 한국이 대체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히토류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차관이 덧붙였습니다. 밀러 분석관 말이 맞습니다. 현재 세계 히토류 시장은 중국이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심해에서 히토류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시작하면 시장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을 그저 관찰 대상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가 한국의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독일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경제부가 한국과의 공동 연구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의 성명이었어요. 독일은 한국과 심해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기술 공유와 자원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 발표를 본 순간 저는 세계판도 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독일이 먼저 한국에 손을 내민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고 영국도 공동 연구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카페에 앉아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는 평냈어요.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제 전화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해양자원부 장관이었어요. 우리도 한국과 협력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네? 자네가 실무협상팀에 합류해주게. 자네만큼 한국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경쟁 상대로도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과의 협력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상에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었구나. 깊은 바다 밑에서도 세계를 바꾸고 있었구나. 중국이 두려워하고 미국이 손을 내밀고 독일이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아직 더 많은 카드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걸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짜이고 있었습니다. 심해라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마지막 영역에서 말이죠. 한국 정부로부터 초청장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비공개 기술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각국 주요 전문가들만 초청되었고 저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초청장에는 간단한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준비해온 미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미래를 공유한다.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이 대체 무엇을 더 준비했다는 걸까요? 브리핑 당일 저는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어요. 신분증 확인은 물론이고 전자기기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거죠? 제가 물었을 때 안내 직원이 대답했어요. 오늘 공개되는 내용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최신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브리핑룸이 나타났어요. 이미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 미국 연구진, 프랑스 전문가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측 인사들도 보였어요. 중국이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를 쏟아내면서도 결국 이 자리에는 참석한 겁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대한민국, 이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기술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은 사실 우리 기술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일부라고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긴장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그게 일부라는 겁니까?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심 3,000m 해저 화면이었어요. 원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한 3세대 심해 로봇입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로봇은 1600m 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3000m 깊이에서도 작동합니다. 3000m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깊이는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었거든요. 수압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장비가 견디지 못하는 깊이였어요. 화면 속 로봇은 마치 심해 생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더욱 정교해졌고 센서도 더 많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미국 전문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3000m 수압을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한국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탄소나 노튜브와 그래핀을 결합한 복합 소재로 로봇 외피를 제작했죠. 이 소재는 기존 소재 대비 강도가 5배 높으면서도 무게는 절반입니다. 5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신소재 개발은 심해 기술의 핵심 중 핵심이었거든요. 독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그 소재 특허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 인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허까지 선점당한 거예요. 두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기술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기존에 공개한 기술은 환경영향을 73% 줄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은 90% 감소를 달성했습니다. 90%요. 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심해 채굴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많은 환경단체들이 심해 채굴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생태계 파괴 때문이었는데요. 프랑스 환경 전문가가 질문했습니다. 90% 감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연구원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폐적물 확산 범위가 기존 채굴 방식 대비 90%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해저생물 서식지 교란도 최소화했죠. 로봇의 움직임을 생물학적으로 최적화해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을 극도로 낮췄습니다. 그는 추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봇이 작동하는 주변에서 해양 생물들이 평소처럼 활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존 채굴 장비가 작동하면 생물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생태계를 거의 건드리지 않는 수준이네요. 프랑스 전문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광물 자동 선별 기술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센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우리 로봇은 광물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레이저 분광 분석, 엑스레이 형광 분석, 중성자 활성화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죠. 그래서 채취 가치가 있는 광물만 선별적으로 채취합니다. 미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98.7%입니다. 98.7%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독일 전문가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도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발표가 시작될 때쯤 저는 이미 압도당한 상태였어요. 마지막으로 탄소 배출 제로형 채광 시스템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해 채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채굴선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해양 온도차 발전과 파력 발전을 결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죠. 화석 연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측 인사가 처음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효율은 검증되었습니까? 네, 지난 6개월간 실외역에서 테스트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금 자신이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단 책임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에단, 솔직히 말해봐. 이거 진짜 다 가능한 기술이야? 글쎄요.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거짓말 한 적은 없었잖아요. 1600m 실험도 우리가 직접 봤고요. 그렇긴 한데 너무 앞서 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독일 전문가도 합류했습니다. 나는 이미 우리 정부에 보고했어.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완전히 도태될 거라고. 브리핑이 재개되었을 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한 기술들은 모두 실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채굴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이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함께 발전하길 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장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환경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심해는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프랑스 전문가가 박수를 쳤고 곧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한국 관계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가 한국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원합니다. 조건은 한국 측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독일 대표도 거들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장관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국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곧 공식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기준을 따르는 구조가 된 겁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까지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술을 연구하는 동안 한국은 10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대신 자신들의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심해 자원을 개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심해 개발의 룰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기준을 만드는 법이니까요. 한국의 비공개 브리핑이 끝난 지 한 달 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폭탄 선언이 터졌습니다. 국제적이고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심해 광물 매장량에 대한 최신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태평양 심해에만 전 세계 인구일 인당 4kg의 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4kg이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화면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그걸 곱하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히토류였습니다. 사무총장이 계속 발표했어요. 히토류 매장량은 현재 육상 매장량을 1000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네오디듐 디스프로슘 같은 첨단 산업 필수 히토류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1000배요. 그 순간 세계 히토류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히토류 가격이 즉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캐나다 해양자원부 장관이었어요. 에단 긴급 상황이네. 중국 히토류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네?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한국이 심해 채굴을 시작하면 히토류 공급이 급증할 테니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거든. 우리를 압박하려는 거지. 중국의 대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한국이라는 대안이 생긴 마당에 중국의 압박은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며칠 후 미국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 발표와 함께 미국 대표단이 서울로 날아갔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직접 방한했습니다.
저도 캐나다 협상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정 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대표단이 모두 와 있었어요. 심지어 호주와 캐나다까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심해 자원개발과 희토류 공급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국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이 절실합니다. 독일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모두 희토류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협력 국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첫째,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채굴 방식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는 연구개발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채굴된 자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산업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인 조건입니다. 프랑스는 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원칙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측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부터 연간 5만 톤의 희토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수요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5년 내에 생산량을 3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30만 톤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독점 체제는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한국 장관이 답했어요. 시장 가격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단, 장기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서입니다. 20% 저렴하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엄청난 메리트였거든요. 독일 대표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독일은 10년 장기 계약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협력국과 공정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미국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에단, 솔직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나? 전혀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한국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도 그래. 지금 한국은 사실상 희토류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어. 중국 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거야. 바로 그때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침착했습니다.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중국의 대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미국 대표가 즉시 대답했어요.
미국은 한국과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조건은 한국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연달아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오히려 각국을 한국 쪽으로 더 빠르게 몰아간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과 히토류 단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그 발표와 함께 세계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히토류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중국 히토류 기업들의 주가는 폭락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제 노트북에 캐나다 장관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애단 자네 덕분에 우리도 한국과 좋은 계약을 맺었네. 자네가 처음 보고서를 올렸을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자네 판단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고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였어요. 이 나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땅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깊은 바다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나눴어요. 대신 자신들의 기준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국제에너지기구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심해 히토류 개발은 인류 산업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 중심의 히토류 시장이 다극화되면서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의 환경 친화적 심해 채굴 기술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입니다. 유엔은 한국의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원했고 한국의 기준을 따랐으며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여는 나라로 말이죠. 심의에서 시작된 혁명은 이제 세계 경제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전쟁의 승자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이 체결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한국의 최신 심해 채굴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심해 자원 확보 시스템을 공개하는 날이었거든요. 가판에는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이번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대표들도 참석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된 겁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스템은 인류 최초의 완전 자동화 심해 채굴 시스템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로봇과 인공지능만으로 채굴부터 선별 운반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됩니다. 완전 자동화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거든요.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해저 2500m 깊이의 화면이 나타났어요. 여러 대의 로봇들이 마치 한 팀처럼 협업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로봇이 광물을 탐지하면 다른 로봇이 즉시 채취 작업을 시작했어요. 동시에 세 번째 로봇은 채취된 광물을 분석하고 네 번째 로봇은 운반 준비를 했습니다. 저 로봇들은 서로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역할을 분담합니다. 마치 개미군단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이죠.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물론 모니터링은 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은 인공지능이 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죠. 독일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굴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산업 모델이네요. 시연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로봇들은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채취효율은 400%를 기록했고 환경 영향은 95% 감소했습니다. 95%예요. 이건 거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국제해적기구 사무총장 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해적기구는 오늘 대한민국의 심해 채굴 기술을 인류 표준 기술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모든 심해 채굴 활동은 한국의 환경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인류 표준 기술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이 전 세계의 기준이 된 겁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답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이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까지요. 저는 한국의 비전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프리카 연합과 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남미 국가들과도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제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판에서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으로 한국연구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회의장에서 발표했던 그 박사님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어떠세요? 처음 우리 기술을 봤을 때와 비교하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죠. 솔직히 좀 무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 일했던 이 분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10년 넘게 준비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요. 10년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은 10년 동안 묵묵히 준비했던 겁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때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캐나다 정부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보고서라기보다는 편지였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을 담은 편지 말이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께 저 에단 밀러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 혁명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 저는 한국을 단순한 관찰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그들의 비전과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그들은 깊은 바다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아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단순히 광물을 캐는 기술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들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를 생각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평생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미래의 심해 지도는 한국어로 쓰일 것입니다. 아니,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이상 에단 밀러 드린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이미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전화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시면 환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보여주셔서요. 꼭 다시 오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땅에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개인 일기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나는 한국을 떠난다. 하지만 한국이 내 마음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내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것을 조용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손가락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바다 밑 깊은 곳에서 세계를 바꾸고 있었다. 누가 보든 말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깨달았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누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술로 미래를 열고 그 미래를 다른 나라들과 나누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회의장에서의 비웃음, 1600m 해저에서의 충격, 비공개 브리핑에서의 경악, 그리고 오늘의 감동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이었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깊은 바다 밑에는 인류의 미래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를 깨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상에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해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심해 2000m 아래에서 세계를 바꾸고 있는 나라, 환경을 지키면서도 인류의 미래를 여는 나라,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세계와 나누는 나라,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깐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